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지안의 떨리는 목소리가 편의점 안을 울렸습니다. 계산대엔 컵라면 하나, 아이의 손엔 낡은 검은 카드 한 장. 순간 단말기에서 알 수 없는 신호음이 울리고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 차더니 그 사이로 백발의 노인이 지안을 바라보며 멈춰섰습니다. 네가 여기에 있었어? 백발의 노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낡은 검은 카드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한밤중이었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날씨에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거리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눈발을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낡은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12살 소녀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의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빨갛게 트인 얼굴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누나 배고파. 지안의 뒤를 따라오던 5살짜리 쌍둥이 동생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도 누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두 아이 모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서 받은 돈이 고작 300원이었거든요. 라면 한 개도 살 수 없는 돈이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데 갈 거야. 지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안 자신도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마침 저 앞에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환한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라면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지안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들어가자. 잠깐만이라도 따뜻하게 있자. 세 남매는 조심스럽게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알바생이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동생들 손을 꼭 잡고 라면 코너로 향했습니다. 쌍둥이들이 형형색색의 라면 봉지들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한 아이가 라면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누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누나, 이거 먹고 싶어? 지안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100원짜리 동전 3개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라면 한 개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안 사실 거면 나가주세요. 여긴 쉼터 아니에요. 알바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배고파서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동생들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애들한테 뭐라도 먹여야 했어요. 그때 지안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아니 정화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검은색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모는 그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안아, 이건 천사님이 준 거야.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써. 알겠지?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옷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 검은색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표면은 묵직하게 빛났고 손에 잡히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모 미안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라면 3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계산대로 향했어요. 조심스럽게 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알바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댔어요. 띠링! 선명한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
초고층 빌딩 꼭대기 회장실이었습니다. 이태석 회장이 늦은 시각까지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진동이 울렸어요. 코드 블랙 활성화.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그 자리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10년을 기다려온 신호였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던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호팀 전원 출동. 위치 추적해서 좌표 즉시 보내. 평소 침착하던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장실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나갔고 검은색 SUV 5대가 지하 주차장에서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편의점 앞에 고급 차량들이 일렬로 멈춰 섰어요. 그 광경을 본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들은 재빠르게 편의점 입구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손님들도 알바생도 모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얀 머리에 품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이태석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그의 눈이 계산대 앞에 선 세 아이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지안이 겁먹은 얼굴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은 지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0살 더 어렸을 때의 아들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거요.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나쁜 짓 아니에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 든 검은 카드를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지안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정화가 이 카드를 너한테? 회장의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팔을 벌려 지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들까지 한꺼번에 품에 안았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의점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조용히 계산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부드럽게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아이들의 몸을 녹였습니다. 회장은 지안의 퉁퉁 부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이젠 괜찮아. 이젠 안전해. 회장이 속삭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고급 승용차는 조용히 도심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히터 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가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를 손으로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몸을 움츠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지안을 바라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앞 수납함에서 생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안에게 건넸어요. 천천히 마셔.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아는 물병을 받았지만 뚜껑을 열지 못했어요. 그저 회장의 얼굴만 조심스럽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할아버지였지만 왠지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아이가 놀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야, 너를 돌봐준 사람 이름이 뭐니? 정화요. 엄마 아니 정화 이모예요.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모라고 불렀지만 지안에게 정화는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회장이 간신히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어요. 3달 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은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를, 그렇게 믿었던 정화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연락이 없어 걱정했지만 설마 이렇게 된 줄은 몰랐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회장이 뒷좌석의 쌍둥이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모가 결혼하셔서 낳으신 동생들이에요. 지안이 쌍둥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쌍둥이들은 피곤한지 서로에게 기대어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 혼자 우리 셋을 키우셨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업도 계속 안 돼서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왔어요. 마지막엔 폐지 주우며 살았어요. 지아는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기억이었습니다. 회장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그렇게까지 힘들었구나. 회장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정화 씨 입원 기록 전부 가져와. 사망 진단서도.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 회장님. 어느 병원입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회장은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병원이었니? 성모병원이요. 지안이 작게 대답했어요. 차는 방향을 틀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각이었지만 회장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었어요. 병원 측도 회장의 요청이라면 밤중에라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병원에 도착했어요. 회장은 아이들을 1층 대기실 소파에 앉혀뒀습니다. 쌍둥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회장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급히 나와 회장을 맞이했어요. 직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망진단서를 받았어요. 환자명 정화, 사인 뇌출혈, 사망일자 9월 15일, 연고자 없음. 회장은 진단서를 보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9월 15일, 3달 전이었습니다. 회장님, 유품 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잠시 후 작은 플라스틱 상자가 전달됐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목걸이 하나, 색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화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회장 자신의 모습도 보였어요. 10년 전 지안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정화의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만은 꼭 살아야 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장님께 받은 돈은 모두 사업 실패로 잃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키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편지 끝에 적힌 날짜를 보니 정화가 죽기 하루 전이었어요. 9월 14일이었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너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내가 준 돈으로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사업 실패하고 남편까지 잃고 혼자 셋을 키우다니.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때 작은 손이 회장의 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안이었어요. 아이는 언제 올라왔는지 회장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안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회장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바라봤어요. 이모는 저한테 항상 좋은 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우릴 찾으러 올 거라고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분을 믿으라고요. 회장은 지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늦었구나. 너무 늦었어.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한참 후에 회장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지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은 빨갰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이젠 내가 책임진다. 너희 셋 모두.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지안이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희 어디로 가요? 집으로.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저희가 누구예요? 왜 저희를 찾으셨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은 다시 무릎을 꿇고 지안의 눈을 마주봤어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일단 집으로 가자. 추운 데서 너무 오래 있었잖니. 아픈 데는 없고? 회장은 쌍둥이들의 손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이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회장의 저택을 향해 달렸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차 안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연아, 정화야,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검은 차는 밤 거리를 달려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새 아이의 새로운 삶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대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안과 쌍둥이들은 입을 떡 벌리고 저택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살던 단칸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집 같았어요. 들어가자. 오늘은 늦었으니 일단 쉬어. 회장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사 한 명이 급히 나와 인사를 했어요. 밤늦은 시각인데도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방 3개 준비시켜.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도. 예, 회장님. 집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지안과 쌍둥이들은
2층 큰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방 하나가 전에 살던 집보다 넓었습니다. 푹신한 침대가 3개나 있었어요. 여기서 자거라. 내일 아침에 보자. 회장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낯선 곳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은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지만 지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정화의 유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은 목걸이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걸이는 은빛이었지만 많이 낡아 있었어요. 펜던트 부분을 이리저리 돌려보던 회장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아주 작은 홈이 있었어요. 회장은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비틀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열렸어요. 그 안에서 초소형 USB 메모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회장은 즉시 개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도연이가 남긴 것.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도연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안의 아버지였어요. 폴더를 열자 여러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녹취 파일 17개, 문서 스캔본 8개, 동영상 3개였어요. 회장은 첫 번째 녹취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이 자료는 제가 죽으면 반드시 세상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회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GK그룹과 우리 회사 내부 인사가 결탁했습니다. 계약서 위조, 횡령, 주가 조작까지 증거는 다 여기 있습니다. 녹취가 계속 재생됐습니다. 회장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 일을 막으려다 제가 위험해졌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를 꼭 확인해 주세요. 녹취가 끝났어요. 회장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대화 녹음이었어요. 도연 상무만 없으면 회장 자리는 제 겁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카 정윤석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죠.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GK그룹 사람인 것 같았어요.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노트북이 흔들렸어요. 윤석이 내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조카가, 그렇게 아끼던 조카가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문서 파일들도 열어봤어요. 계좌 이체 내역, 위조된 계약서, 이메일 내용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정윤석과 GK그룹의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어요. 마지막 동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정윤석과 GK그룹 임원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도연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면 됩니다. 트럭 한 대면 충분해요. 정윤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상무 부부를 제거하면 회장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경영에서 손을 떼실 겁니다. 그때가 기회죠. 회장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화면 속 정윤석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말에 병원으로 달려갔었죠.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부부는 이미 사망하셨고 뒤 좌석에 있던 아이만 겨우 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단 어린 지안이 보였어요. 2살짜리 아기였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정화가 물었어요. 회장님, 이 아이 어쩌실 겁니까? 회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고로 죽었다면 이 아이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거라면 말입니다. 데려가. 멀리.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까지 죽으면 안 돼. 회장이 결정했습니다. 넌 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야. 부탁이다. 회장은 정화에게 검은 카드를 건넸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이걸 쓰는 순간 내가 찾아갈 수 있어. 하지만 절대 쓰지 마. 위험해. 이 아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써. 정화는 아기를 안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회장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화면 속 어린 지안과 지금의 지안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새벽 2시에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 급한 일이야. 30분 후 보안팀장이 도착했어요. 회장은 USB 내용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이 자료 절대 외부 유출 금지야. 조용히 뒷조사 시작해. 정윤석 동선,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전부. 회장님, 이건 내부 반역입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지안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경호 인력 지금 당장 배치해.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나간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도연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야. 내 딸을 지킬 거야. 그리고 너를 죽인 놈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회장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와 하인들을 거실에 모두 모았어요.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직원들을 소집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늘부터 이 집에 새 아이가 살게 됐어. 내 손녀들이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녀라니 갑자기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든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용서 안 해. 각별히 주의하도록.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그때 2층에서 지안이 내려왔습니다. 쌍둥이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은 겁을 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리 와.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안은 쌍둥이들을 데리고 회장 옆으로 갔어요. 이 아이가 지안이고 이 아이들이 동생들이야. 잘 부탁해. 회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집사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직원들이 흩어진 후 회장은 아이들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긴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흰 쌀밥, 된장찌개, 구운 생선, 계란말이,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었습니다. 지안과 쌍둥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먹어. 회장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포크와 나이프를 보고 당황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손으로 음식을 집으려다가 누나 눈치를 봤어요. 괜찮아, 편하게 먹어. 회장이 직접 숟가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지안의 그릇에 놓아줬어요. 지안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우니?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모가 이런 거 먹여주고 싶어 했는데. 지안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모는 늘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인다고 언젠가
꼭 따뜻한 밥 먹여주겠다고. 회장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부턴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식사 후 회장은 지안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방 앞에서 회장은 멈춰 섰어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방은 10년 동안 잠가뒀던 곳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리돼 있었어요. 책상, 책장, 피아노, 그리고 벽에 걸린 여러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젊은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엔 예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분들이 누구세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야. 회장이 대답했어요. 지안은 사진 속 엄마 얼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방은 내 아빠 방이었어. 이제 내가 여기서 지내도 돼.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아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엔 노트와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엔 악보가 펼쳐져 있었어요. 나의 천사에게 마이너스 미완성. 악보 제목이었습니다. 내 아빠가 너 위해 작곡하던 곡이야. 끝내지 못했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아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반 하나를 눌렀어요.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지안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지안이 편지를 들고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아직 열지 마. 내가 준비됐을 때 읽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왜요? 지금 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조금 더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때 읽자. 지아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다음 날 회장은 정화를 위한 추모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택 뒤편 가족묘역 한쪽에 정화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하얀 대리석 비석을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했던 사람 정화. 비석에 새겨진 글귀였어요. 지안과 쌍둥이들은 꽃다발을 들고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어요. 이모 저 이제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릴 지켜주신대요. 이모가 말한 그 천사 같은 분이 정말 나타났어요. 쌍둥이들도 꽃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어요. 회장은 정화의 비석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화야, 내가 약속할게. 이 아이들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들이니까. 저녁에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안이 학교 알아봐. 좋은 사립학교로. 그리고 쌍둥이들은 유치원 입학 준비시켜. 예, 회장님. 개인 교사도 알아볼까요? 그것도 좋겠어. 심리 상담사도 구해.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클 테니까. 알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아빠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악몽을 꾸었어요. 눈보라치는 거리에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 돼. 지안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회장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회장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누가 또 우릴 데려갈 것 같아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은 침대 옆에 앉아 지안을 안아줬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젠 안전해.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지안은 회장 품에 안겨 겨우 진정했어요. 회장은 지안이 다시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안을 지켰어요. 새벽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안에게도 회장에게도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안과 쌍둥이들은 조금씩 저택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USB 속 자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전 회장은 회사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30층 회의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에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윤석이 들어왔어요.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윤석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회장은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윤석은 회장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치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댁에 손님이 있으시다던데요?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게 내 알바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윤석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계 문제도 있고 해서요. 혹시 숨겨두신 핏줄이라도 되십니까? 정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보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해. 회장이 짧게 말하고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정윤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입꼬리에 이상한 미소를 머금었어요. 회의 내내 회장은 정윤석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10년 전 그날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은 보안팀장을 따로 불렀어요. 회장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정윤석 조사는 어떻게 됐어?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검은색 태블릿을 꺼내 회장 앞에 놓았어요. 화면을 켜자 여러 사진과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사고 당일 정윤석 전무는 강남의 한 카페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3분 CCTV에 찍혔습니다. 화면에 카페 내부 영상이 재생됐어요. 정윤석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 남자는 누구지? 회장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기사입니다. 보안팀장의 말에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7시 15분 정윤석 전무가 GK그룹 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42초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인 그날 오후 5시 정윤석 전무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GK그룹 비자금 계좌입니다. 회장은 책상을 손으로 짚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증거야? 아직은 부족합니다.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교사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알았어. 계속 조사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한치의 실수도 용납 안 돼. 예, 회장님. 보안팀장이 물러난 후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어요. 회장은 창밖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서재에서 USB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윤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도연이만 없으면 회장 자리는 제 겁니다. 그럼 회사도 재산도 모두 제 것이죠. 녹음 속 정윤석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 펜꽂이가 넘어졌습니다. 펜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 계좌식이.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보안팀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회장님, 정윤석 전무가 사람을 시켜 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조사해? 병원 기록입니다. 성모병원의 정화 씨 관련 기록을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사망 진단서, 입원 기록, 보호자 정보까지 요청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에 든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 CCTV도 요청했습니다. 지한 양이 카드를 쓴 그날 영상입니다. 이놈이 지금 지한이까지 노리고 있어. 회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당장 지한이 경호 인력 추가 배치해. 학교 등하교는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24시간 감시 체제로 들어가. 쌍둥이들도 마찬가지야. 알겠습니다. 저택 출입자도 전부 재검증해. 정윤석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회장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정윤석을 저택 서재로 불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정윤석은 30분 후 도착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밤늦게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정윤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정윤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윤석은 소파에 앉았어요. 윤석아, 너 10년 전 그날 어디 있었니? 회장의 질문에 정윤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10년 전이라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정윤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난 이미 다 알아.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윤석의 얼굴에서 완전히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아신다는 겁니까? 정윤석의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가. 다음엔 증거 들고 다시 보자. 회장이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정윤석은 한참 회장을 노려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재를 나가면서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회장님도 조심하십시오. 세상이 험합니다. 정윤석의 목소리는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정윤석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일이 꼬였어. 그 아이가 살아있어. 그리고 회장이 눈치챘어. 전화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깔끔하게.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 경우가 삼엄해. 이번엔 틀리면 우리 다 끝이야. 정윤석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안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교 갈 때 경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어요.
집에서도 항상 누군가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해요? 지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널 지키려고. 저 위험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조심하는 거야. 소중한 사람은 잘 지켜야 하거든. 회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택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경호 인력이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CCTV도 전부 최신형으로 교체됐어요. 출입문마다 지문 인식 장치가 추가됐습니다. 밤마다 회장은 서재에서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정윤석을 법정에 세우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윤석이 먼저 움직일지도 몰랐거든요. 도연아 아빠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줄게. 내 딸도 지킬 거야. 약속한다. 회장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빌딩 숲 너머 정윤석의 사무실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윤석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호원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다니는 학교 앞에 수상한 차량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장님, 3일 연속 같은 차가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검은색 아반떼였습니다. 렌터카입니다. 명의는 김철수라는 이름인데 위장된 이름으로 보입니다. 회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자 얼굴 확보했어? 예, CCTV로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였습니다. 이 사람 신원 파악하고 정윤석과 연결고리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안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앞뒤로 지안을 호위하고 있었어요.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넌 지안이지? 아저씨가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호원이 즉시 지안 앞을 막아섰어요. 누구십니까? 경호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뒤돌아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경호원 한 명이 남자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남자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안은 겁에 질려 남은 경호원 뒤에 꼭 숨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경호원이 지안을 안심시켰습니다. 회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경호 인력을 다시 늘렸어요. 학교 등하교시 경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같은 시각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재벌 회장 숨겨진 손녀 논란. 갑자기 나타난 아이 진짜 핏줄인가. 기사 댓글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노린 사기 아니냐. DNA 검사했는지 의심스럽다. 회장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GK그룹과 정윤석이 언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와. 회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해명 기사를 내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여론이 참아. 조금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게 먼저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틀날 정윤석이 저택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회장은 서재에서 정윤석을 맞았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죠? 정윤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그 아이 정말 도연이 형님 딸이 맞습니까? 정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물어?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혹시 사기꾼한테 당하신 거 아닙니까? 요즘 이런 수법이 많다던데요. DNA 검사라도 해보셨어요? 정윤석의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회장이 정윤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회장이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정윤석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쌍둥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였어요. 하원 시간에 한 여자가 쌍둥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얘들아, 사탕 먹을래? 여자가 웃으며 사탕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기사가 재빠르게 가로막았어요. 비켜주십시오. 기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기사는 즉시 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보안팀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는 정윤석 전무비서실 소속 직원의 친척입니다.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어요. 이 미친 자식이 애들까지 건드리려 해.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저택 내 가정부 한 명이 정윤석 전무에게 정보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한 양의 일과 건강 상태, 회장님과의 대화 내용까지 전부 보고했습니다. 당장 그 사람 데려와. 10분 후 가정부가 서재로 끌려왔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왜 그랬어?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가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돈? 내 손녀 목숨보다 중요한 게 돈이었어?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정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당장 나가. 그리고 고소 준비해. 회장이 보안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가정부가 끌려나간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회장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지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위험한 거 맞죠?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경호원이 너무 많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제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편하실 것 같아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은 지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넌 내가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지안아, 넌 소중한 아이야. 할아버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알겠니?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안은 회장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은 지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보안팀이 마지막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증거 수집이 완료됐습니다. 보안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정윤석 전무의 통화 녹음, GK그룹 실무진의 지안 양제거 언급 녹취, 트럭 기사의 취직 정황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묵직했어요. 이제 충분해. 더 기다리면 애들이 위험해. 회장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언제 움직이십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어요. 내일.
세상에 전부 공개한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서재 책상 위엔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밝히는 진실, 내 아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회장은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각오는 단단했어요. 오전 8시 회장은 주요 언론사 20곳에 사전 공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역사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침묵하던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은 큰 뉴스였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이태석 회장이 급상승했어요. 인터넷 뉴스 사이트마다 속보가 떴습니다. 회장은 아침 식사 후 지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안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앉아.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지안아, 오늘 할아버지가 세상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회장이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지안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내 엄마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알아내셨어요? 응. 이제 모두 끝낼 거야. 회장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본사 1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고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잡았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회장을 향했습니다. 회장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숨죽이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윤도현과 며느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뒤편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트럭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트럭이 명백하게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의도적인 추돌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했어요.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트럭 기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카페 CCTV 영상이었어요. 정윤석과 트럭 기사가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배우는 제 조카 정윤석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스크린에 녹취록이 떴어요. 그리고 음성이 재생됐습니다. 도연만 없으면 회장 자리는 제 겁니다. 정윤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죠.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기자들은 펜을 들고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밝히겠습니다. 스크린에 어린 지안의 사진이 떴어요. 그리고 현재 지안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10년간 숨어 살아야 했던 제 손녀를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는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위험에 처할까봐 10년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노에서 동정으로 변했습니다. 회장은 USB 속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계약서, 통화 기록,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전부였어요. 정윤석은 GK그룹과 결탁해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제 손녀까지 위협했습니다. 스크린에 지안을 미행하던 차량 사진이 떴어요. 학교 앞에서 접근하려던 남자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회장이 말을 마치자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지안 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정윤석 씨의 반응은?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아마 도주 중일 것입니다.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나자 인터넷이 폭발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단어였습니다. 정윤석 구속해라. 지안이 응원합니다. 댓글창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회견장 밖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지안이 힘내. 오후 4시 검찰 특수부가 움직였습니다. 정윤석의 사무실로 급습했어요. 하지만 정윤석은 이미 사무실을 비운 후였습니다. 전 직원 수배령 내려. 공항, 항만 전부 막아. 검사가 지시했습니다. 오후 6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정윤석이 출국 심사대 앞에 섰어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잠시만요. 출입국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옆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윤석 씨 맞으십니까? 네, 왜요? 정윤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출국 금지 대상자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공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정윤석은 뒤돌아 달아나려 했어요. 경찰이 정윤석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억울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윤석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나가던 시민이 소리쳤어요. 정윤석이 수갑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전국이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회장은 저택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윤석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도연아, 이제 시작이야.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 만에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윤석이 체포된 다음 날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였어요. 정윤석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정윤석 씨, 10년 전 12월 3일 오전 9시 당신은 강남 카페에서 트럭 기사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히 만난 겁니다. 정윤석이 변명했어요. 우연? 그 사람이 이 시간 후에 윤도현 상무 부부를 치었는데요.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정윤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는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도연만 없으면 회장 자리는 제 겁니다. 스피커에서 정윤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윤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일입니까? 검사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건 그냥 한 말입니다. 농담이었어요. 농담으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윤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내내 계속됐어요. 공범 3명이 추가로 소환됐습니다. GK그룹 이사 2명과 트럭 기사였어요. 트럭 기사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정윤석한테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라고 했어요. 트럭 기사의 진술이었습니다. GK그룹 대표도 소환됐어요. 하지만 발뺌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정윤석이 우릴 이용한 겁니다. GK그룹 대표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GK그룹 비자금 계좌에서 정윤석에게 돈이 흘러간 기록이 있었어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었어요. 방청객이 몰려들어 입장 대기줄이 수백 미터나 늘어섰습니다. 지안도 법정에 왔어요. 회장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지안은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을 둘러봤어요. 정윤석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윤석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고 윤도현 씨 부부를 살해하도록 교사했으며 이를 위해 트럭 기사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GK그룹과 결탁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정윤석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는 USB 속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취록, 통화기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영상까지 전부였습니다. 정윤석 변호인은 반박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3주 후 지안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회장은 반대했지만 지안이 원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요. 지안이 회장에게 말했었습니다. 지안은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작은 몸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증인, 이름을 말해주세요.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지안입니다. 윤도현의 딸입니다. 지안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이모랑 동생들이랑 셋이서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했나요?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래서 숨어 살아야 했어요. 지안이 정윤석을 쳐다봤습니다. 정윤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10년 동안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어요. 겨울엔 너무 추웠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동생들이 배고파서 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윤석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전한가요?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지켜주세요. 이젠 무섭지 않아요. 지안이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만원이었어요.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정윤석은 고 윤도현 씨 부부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명백합니다. 정윤석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윤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벌금 50억 원을 부과하며 사회봉사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윤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항소도 포기했어요. 죗값입니다. 정윤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회장은 방청석에서 일어났어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회장이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까요? 지안이 물었어요. 그럼 많이 기뻐하실 거야. 회장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GK그룹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비리가 드러나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대표는 구속됐고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어요. 회장은 GK그룹의 핵심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더는 악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회장이 인수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며칠 후 회장은 국민을 향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 불찰로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윤도현의 명예를 복권시켰습니다. 회사 로비 한쪽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어요. 윤도현의 사진과 함께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글이 새겨졌습니다. 가장 큰 결정은 장학재단 설립이었어요. 정화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돕기 위한 재단입니다.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1호 장학생 20명이 선발됐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전원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었어요. 정화가 지안이를 키웠듯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회장과 지안은 묘소를 찾았습니다. 윤도현과 정화의 묘였어요. 하얀 꽃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도연아, 정화야, 이제 다 끝났다. 편히 쉬어라. 회장이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모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행복해요. 지안도 꽃을 올리며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어요. 저택 정원엔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가 끝난 후였어요. 회장은 지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지안아, 이리 와봐.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장은 서류를 지안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안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입양 신청서야.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입양이요? 그래. 법적으로 정식 손녀가 되는 거지. 그럼 평생 함께 살 수 있어. 회장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은 서류를 보며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쌍둥이들도요? 당연하지. 셋 다 내 손녀야. 너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안은 회장을 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더 고맙지. 너희가 있어서. 회장도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쌍둥이들의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습니다. 졸업식장엔 학부모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쌍둥이들은 새 양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졸업장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봤어요? 쌍둥이들이 달려와 졸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어. 회장이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줬어요. 지안도 옆에서 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귀가 후 회장은 지안을 아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윤도현의 방이었어요. 지아는 이제 그 방을 자기 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피아노 앞으로 지안을 이끌었어요. 피아노 위엔 여전히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의 천사에게 마이너스 미완성. 지아는 그 악보를 자주 봤어요. 하지만 연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번 쳐봐.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 잘 못 쳐요. 지안이 머뭇거렸어요. 괜찮아. 내 아빠가 너를 위해 만든 곡이야. 회장이 격려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어요. 악보를 펼쳐놓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땅땅땅. 서툴렀지만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회장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 아빠는 너한테 이 곡을 들려주고 싶어 했단다.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지안이 돌아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언젠가 이 곡을 완성하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해. 시간은 많아. 회장이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10년 전 윤도현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지안에게 주려고 아껴뒀던 거예요. 지안아, 이리 와봐. 저녁 식사 후 회장이 지안을 불렀습니다. 이제 읽어도 될 것 같구나. 회장이 편지 봉투를 내밀었어요.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안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쓴 거예요? 그래. 천천히 읽어봐. 지안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펼쳤어요. 지안아,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하지만 넌 강한 아이야. 할아버지를 믿어. 그분은 널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지안아.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안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지안이 흐느꼈습니다. 회장은 지안을 안아줬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지안을 새 학교로 전학시켰어요. 더 좋은 환경의 사립학교였습니다. 첫 등교날 지안은 긴장했어요. 새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여러 번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잘 다녀와. 회장이 현관에서 지안을 배웅했어요. 할아버지, 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지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좋은 아이니까. 회장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뉴스에 나온 그 아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너 지안이지?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응. 지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 수진이야. 같은 반이래. 반가워.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너 정말 대단해. 뉴스 봤어. 진짜 용감하더라.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친절했어요. 지아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회장은 네 식구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쌍둥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할아버지, 저거 타고 싶어요. 쌍둥이 중 한 명이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가자. 회장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어요. 지아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장과 쌍둥이들이 회전목마를 타며 손을 흔들었어요. 회장이 지안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솜사탕을 하나 건넸어요. 행복해 보이는구나.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도 되는 거 맞죠?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회장이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모가 보면 기뻐하실까요? 그럼.
엄청 기뻐하실 거야. 지아는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지안이 회장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왜 안 자니?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뭐든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라면. 저는 그냥 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동생들이랑 함께요. 지안이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 평생 여기 있자. 우린 가족이니까. 회장이 지안을 안아줬습니다. 지안은 할아버지 품에 안겨 행복을 느꼈어요. 1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긴 방황이 끝나고 집을 찾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저택 정원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늘하늘 흩날렸어요. 지아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였어요. 쌍둥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신나게 학교에 갔어요. 저택 곳곳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 눈보라 속에서 떨던 그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장은 정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할아버지, 쌍둥이들이 정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손에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그렸어요. 한 아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지안, 그리고 쌍둥이 4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참 잘 그렸구나. 회장이 그림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다른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전문 사진작가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 날이었어요. 거실 소파 앞에 4식구가 모였습니다. 회장이 중앙에 앉았고 양옆으로 지안과 쌍둥이들이 자리 잡았어요. 자, 모두 할아버지 쪽을 봐주세요.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웃어주세요.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환한 웃음이 담긴 순간이었어요. 한 장 더 찍을게요. 찰칵, 찰칵.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 정원에서 찍은 모습까지 다양했어요. 일주일 후 완성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큰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 중앙 벽에 걸었습니다. 사진 속 4식구는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안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모범학생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지안이 신나서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안경을 쓰고 상장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제가 잘했죠? 지안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넌 정말 잘하고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우세요? 지안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줘서 고맙구나. 회장이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지안도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쌍둥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영상을 함께 봤어요. 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쌍둥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멋지죠? 쌍둥이들이 자랑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멋져. 회장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정원으로 뛰어나갔어요. 나비를 쫓아다니며 놀았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아빠가 남긴 미완성곡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1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안이 회장을 불렀어요.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지안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땅땅땅.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더 이상 서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였어요. 지아는 곡을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신만의 멜로디를 추가했어요. 미완성이었던 곡이 완성됐습니다. 회장은 문 밖에서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잘했어, 지아나. 내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회장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여름이 되어 정화장학재단 1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큰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아는 대표로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요. 지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친구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장은 무대 뒤에서 지안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쌍둥이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학교에서 친구와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줬던 이야기였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밥을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진짜 가족 맞죠? 지안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수저를 내려놓고 지안을 바라봤어요. 피보다 깊은 인연이 있다면 그게 가족이지.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평생 가족이에요. 지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평생 가족이야. 쌍둥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저녁 식사 후 지안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아빠, 이모나,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와 지안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요. 지안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동생들이 있고 이제 집이 있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우리 집. 회장이 뒤에서 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여긴 내 집이야. 영원히.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택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 가족사진 속 네 식구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로 끝이 났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쌍둥이들도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가족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손녀와 손녀를 기다린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